볼까요? 2017년 9월 모의고사 프리 어차피 다음 주 시험 보잖아. 그쵸? 9월 모평 봐요. 3학년 애들은 이제 그걸로 원서를 써야 되고 여러분들도 모의평가가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 겸 내신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겸사겸사 봅시다. 화작 문법은 안 해도 괜찮겠죠? 화작은 그치? 문법부터 다시 보고요. 11번부터 1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한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가다는 두 자리. 나는 어디에 가다.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릿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서술어 빼고 필요한 게 몇 개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다. 꽃이 피다. 이렇게 쓰면은 얘는 주어만 필요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서술어 자릿수에 의한 서술어의 종류에는 주어만을 요구한 한 자리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 보어, 부사 중에서 한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 세 가지 성분을 모두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자, 이때 이 부사어를 뭐라고 부르니? 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 되는 건데 저 필수 성분이 아니죠. 부속 성분인데 자, 방향 또는 도구, 수단, 방법,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그치?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쓰면은 친구에게가 부사가 되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필수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편 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에 따라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눈다. 자, 홑이라는 말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주어,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와 있는 거 혼문장. 자, 겹문장은 겹쳐 있다. 그래서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누는데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등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대등하게 이어졌다는 것은 뭐니? 앞문장하고 뒷문장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순서나 나열했을 때 그럴 때 대등접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종속이란 말은 따를 종, 속할 속, 그렇죠?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장들이 있죠. 그럴 때는 종속적으로 연결되었다. 자, 이래서 종속으로 할 때는 인과, 조건, 가정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다 지문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앞절과 뒷절은 나열, 대조, 선택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갖는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앞뒤 관계가 서로 관련이 없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 그쵸? 그 앞절이 뒷절에 대해 배경, 원인, 조건, 결과, 목적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연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종속. 자, 문장 속에 안겨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기능하는 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며 이러한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겨있는 애가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면은 명사죠. 원래 명사가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관형어의 기능을 하면 관형절. 자, 관형어의 기능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장이 무엇을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준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부사의 기능을 한다. 부사절 역시 용언. 그렇죠?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부사절. 그 다음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 자, 요거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혼문장에 있어서의 그 보호랑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녀는 얼굴이 예쁘다. 자, 요런 게 서술절이죠. 그치? 자, 만약에 형은 학생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녀는 얼굴이 예쁘다. 형은 학생이 아니다. 문장 구성은 비슷한데, 그치? 세 부분으로 나눠지니까. 얘는 혼문장이고, 얘는 겹문장이죠.
자, 서술절하고 보어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어하고 이꼴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녀하고 얼굴은 동격이 아니죠? 이꼴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이 말은 뭡니까? 주어가 두 개란 얘기야. 주어가 두 개라는 얘기는 문장이 두 개란 얘기죠. 그래서 그녀는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어떤 역할?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견문장이가 되는 거고, 형은 학생이 아니다. 형과 학생이 동격 관계가 생기지. 성립이 되죠. 그럼 이때 학생은 뭐란 얘기입니까? 보어란 얘기다. 그래서 주어, 보어, 서술어, 얘는 혼문장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혼문장, 보어가 있는 혼문장하고 서술절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주어가 같은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지 아니면 주어가 다른 주어인지 이것만 구분을 해주면 돼요. 간간히 나와. 간간히 내신형에서도 나오고 모의고사도 이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용한 내용의 절의 형식을 하는 인용절. 자, 인용절은 다시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지. 그치? 직접 인용인 경우에는 어떻게? 큰 따옴표 있고 라고 했다 또는 뭐뭐 하고 했다 이렇게 말 붙여야 되겠고요. 간접 인용은 이거는 평서문, 인용문 가자. 간접 인용을 하는 방법은 자, 먼저 평서문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사 다음에 는다고 하다. 받침 있는 동사는 니은다고 하다. 이렇게 가죠. 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형용사는 어떻게? 뭐뭐다고 하다.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의문문인 경우에는 동사는 느냐고 하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해. 친구들이. 동사는 느냐고 하다, 형용사는 야구 하다예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말할 때 어떻게 돼? 먹다. 야, 걔 먹니? 먹냐고 하다.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하거든. 물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동사는 느냐고 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유형. 청유형은 형용사 안 쓸 수가 없죠. 뭐뭐뭐 자고 하다. 명령형 역시 형용사 안 쓸 수가 없어요. 뭐뭐뭐 으라고 하다. 받침이 있으면 으라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라고 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쵸? 요게 간접 인용 표현. 그래서 인용절은 두 가지로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장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는 문장에서는 안긴 문장의 어떤 성분이 그것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의 한 성분과 동일하게 되면 그 안긴 문장의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뭐 주어가 같다든가 목적어가 같다든가 그럴 때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내용상 질문 없죠? 다른 친구들은 는데.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세 자리 서술어. 자, 볼까요? 되었다. 뭐가? 계절이 가을이 되었다. 하나, 둘. 얘는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되겠다. 그치? 주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있죠. 그럼 어느덧은 뭐가 돼요? 얘는 부적성분이지 뭐. 그치? 자, 그러면 어느덧의 품사는 뭘까? 어느덧 품사. 어느덧 품사는 부사죠, 부사. 잘 모를 때에는 이 단어가 어디랑 연결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꾸며주는 말은 보통 앞쪽에 있습니다. 그쵸? 꾸며주는 말 앞에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뒤에서 연결시키면 되겠지. 내가 얘가 정체를 몰라.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그쵸? 어느덧 가을이. 어느덧 되었다. 이건 뭐 다 들어가야 되겠네.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 그쵸? 그래서 문장을 꾸며주니까 아, 얘 부사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닮았다. 누가? 오빠는 누구와? 아빠와 닮았다. 역시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쵸? 자, 주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빠는 뭘까? 아빠. 아빠는 뭐야? 아빠. 아빠는 뭐가 돼요? 어디 연결돼? 닮았다. 서술어랑 연결되죠? 얘 부사어란 얘기입니다. 그치? 아빠는 품사는 명사지만 부사. 여기서 쓰임새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와는 뭐가 되는 거야?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미꽃이 우리 집들에도 피었다. 장미꽃이 피었다. 얘는 한 자리 서술어. 고치셨다. 누가? 아버지가 뭘? 집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도 두 자리 서술어. 여겼다. 누가? 그가
뭘? 직업을.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필수 부사가 필요하네. 천직으로 여겼다.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는 5번이 되겠습니다. 왜요? 들어오시오. 어? 뭐라고? 얼른 들어와. 뭐해? 아 지금 수업 안 끝난 줄 얼른 알았어. 들어와. 아니 얘 뭐라는 거야? 전화하고 안 끝난 줄 알았어. 이게 뭐예요? 공부를 하러 온 거야? 아니 구준이 아니 얘가 너무 다르게 생겼어. 전화하고 뭐야? 얘가 선생님 수업 까먹으신 것 같아. 시끄러우셔. 시끄러우셔. 자, 12번. 하나가 아니야?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기억, 미음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누나는 마음이 넓다. 자, 보기가 순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제낄 수는 있겠네. 그치? 자, 봅시다. 누나는 마음이 넓다. 기억에서 아는 문장의 주어와 안긴 문장의 주어는 동일하다. 자, 누나는 마음이 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에서 아는 문장의 주어와 안긴 문장의 주어는 동일하다. 자, 저거는 지금 문장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네. 그치? 누나하고 마음이 같지가 않네. 아, 이건 서술절이구나. 그쵸? 서술절이다. 그럼 동일합니까? 아니요. 동일하지 않네. 답 1번. 그냥 나왔다잉.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급에는 섬으로 갔다. 서술어 하나밖에 없네요. 얘는 혼문장이라는 얘기지. 나는 형이 준 책을 읽었다. 서술어가 2개가 있고, 자, 서술어 문장 성분 분석할 때는 서술어 먼저 찾아주면 되는데, 서술어는 어떻게 찾느냐? 동사, 형용사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형이 주다. 형이 준 책이니까 관형절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견문장이라면 원래 얘네들이 문장이 2개라는 얘기잖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책을 읽었다. 이 문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 형이 책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 아는 문장의 주어하고 안겨있는 문장의 부사하고 같으니까 얘는 이제 생략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또 같으니까 얘도 생략한 거고. 그래서 형이 준 책, 요렇게 관형형 어미, 관형격 어미를 사용해서 관형절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학생을 알았다. 그가 학생이다. 뒤에 을을 붙었네요. 목적으로 쓰고 있죠. 그치? 명사절. 바람도 잠잠하고 하늘도 푸르다. 자, 연결어미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관계가 없죠. 얘는 대등접속. 어쨌든 뭐 12번에서 요구하는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13번. 보기 활동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자는 것은 활동과제, 의문 변동 유형에는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고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을 A, D 중에서 골라보자. 불여우, 불여우, 자,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리을 유마,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교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첨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게 첨가가 B, 3번 아니면 4번이고 교체 A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3번. 14번 사전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사전 활용하기 같은 문제는 어떻게 봐요? 요렇게 먼저 보시고 요렇게 먼저 보시고 그쵸? 얘는 한 자리 서술어, 얘는 몇 자리? 얘는 2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겠지. 응? 왜? 했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다음 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복습합니다. 자, 열매나 씨가 여물다. 여기는 뭐니? 얘는 다이어란 얘기야. 다이어. 얘도 마찬가지는 다이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얘는 2자리 서술어, 그쵸? 주어하고 목적어를 필요하는 2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미리 안 읽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미리 안 봐도 돼요. 왜? 보기 보다 보면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전략, 시간 관계상 미리 안 봐도 돼요. 자, 그러면 1번. 읽다와 익히다는 모두 다이어로군. 그쵸? 원투 뜻이 2개씩 있고, 두 번째, 읽다와 달리 익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익히다는 읽다의 사동전미사가 결합된 단어로군. 자, 읽다 1에 사동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동전미사 뭐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히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치?
다음에 4번 익다 1의 유의어로는 김치가 잘 숙성되었다, 숙성되다가 있겠고 익다 1을 볼까요? 열매나 씨가 여물다야. 열매나 씨가 여물다. 김치가 익다하고 관계가 없지. 왜? 김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5번 보기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중세국어 문제는 이렇게 현대국어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1번 기억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형음이 옴이 사용되었군.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어두자음금이 사용되고. 자, 어두자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런 애들이지, 그치? 현재는 어두자음군을 쓰지 않죠. 현재는 어두자음군을 쓰지 않고 종성, 즉 받침의 자음군, 비읍계 자음군은 쓰고 있다. 비읍시옷 같은 경우는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목적격 조사 R이 사용되었고, 여기는 성선 R 되어 있고 현대국어는 성선 을 되어 있으니까 있어. 그 다음에 4번 리을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 선어말 및 시가 사용되었군. 리을 내신이다, 내셨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역시 맞고. 미음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었다. 자, 미음은 묻잡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있어요? 여쭙고 라고 되어 있어. 그치? 다르죠? 같은 말이 아니지? 얘는 뭔데? 묻다에 뭘 쓴 겁니까? 잡을 쓴 겁니다. 묻다에 잡을 쓴 거고, 자, 선어말어비를 쓴 건데 현대국어에서는 잡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특수어휘 여쭙다를 사용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 나오면 여러분들 중세국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어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를 찾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 자, 16에서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A 바탕으로, 그럼 17번은 A 바탕으로 보면 됩니다. 18번도 윗글에 대한 이해, 16번 가와 복이 나에 대한 설명,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20번 문제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바로 풀으세요. 바로 풀어. 기억이 어디 있느냐? 기억이 어디 있느냐? 나누다, 작업으로, 이거는 분류하는 거네. 그치? 긴급 보존 처리 작업, 보건 처리 작업은 나눌 수 있다. 분류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20번에 1번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물건들은 색깔별로 나누는 작업. 답 2번이 되겠죠. 그치? 분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풀면 돼요. 문맥음이 찾는 거는 그냥 바로 풀어. 아니면 바로 풀거나 아니면 읽어가면서 풀거나. 지문을 보면요. 자, 미술 작품은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 현상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재해 등으로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기도 하는데, 손상된 작품을 작가의 의도를 살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미술 복원 작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미술품 복원 작업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치? 뭐가 중요해? 작가의 의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자, 복원 작업을 할 때는 미관적인 면보다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춰 인위적인 처리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복원 처리, 복원 작업에 대한 개념. 뭐가 중요하다?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다. 자, 미술품 복원 작업은 목적에 따라 예방 보존 작업과 긴급 보존 처리 작업, 보존 보건 처리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세 개로 나눴네요. 먼저 예방 보존 작업은 작품의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작업으로 작품 보존에 적합한 온도 및 습도를 제공하고 사고 예방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등 작품 전시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작품의 수명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이 해당된다. 한마디로 뭐야?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막는 거, 그쵸?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은 작품의 손상이 매우 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존 처리를 하지만 안 되는 작품, 빠른 시일 내에 보존 처리해야 돼요. 선별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으로 허물어져가는 벽화를 보강하거나, 여기는 예가 되겠네, 그치? 모자이크 형식의 작품 사이에 생긴 잡초를 제거하는 일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작품이 깨진 조각을 재별하여 조합하는 경우처럼 작품의 일부가 심하게 없어지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보존, 복원, 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자, 요 부분은 보존, 복원, 처리 작업이 되겠네요. 이것도 예시가 되겠죠, 그쵸?
깨진 조각, 재배열, 그리고 심하게 없어지거나 파손되었을 때 이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작품이 만들어진 목적과 작가의 의도를 살려하기 때문에 작품의 원본과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된다. 뭐 할 때? 요구할 때. 그치? 그래서 이 단락 내용은 세 가지 처리 방법 얘기를 했고 각각의 특성과 그다음에 사례 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확실히 안 어려운 것 같아. 고3분들 거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고2 거 보면 아직까지는 뭐 할만해요. 자, 미술품 복원 작업은 작품 상태를 조사하는 것 출발한다. 이를 위해 육안으로 작품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주로 X선 투과 사진법을 이용한다. X선은 파장이 예인 전자파로 파장 길이가 매우 짧은 편이다. 파장이 짧은 전자파는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는데 특징들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증가하며 물체의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력은 감소한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또한 돼 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치?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 증가,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력 감소. 그쵸?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또한 X선은 필름을 감광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을 사이에 두고 X선의 반대측에 필름을 놓은 후 X선을 조이면 필름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 또한 감소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이 하얗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X선이 투과력이 떨어지면 하얗게 나온다는 얘기다. 그치? 정보, 세 번째 정보. 따라서 흑백의 명암차를 분석하면 물체의 밀도와 두께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술품의 손상 부위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됐죠? 여기는 X선을 이용하면 하나, 둘, 세 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 이렇게 A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 번 문제였습니까? 어디 갔었지? 17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영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밀도가 같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목판의 글자가 일부 손상되어 복원 작업을 하려고 한다. 목판을 복원하기 전에 X선 투과 사진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영상을 얻었다. 자, 투과율이 낮을수록 하얀색, 그쵸? 투과율이 낮을수록 하얀색. 여기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없는데 여기는 좀 손상이 있네요.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 보자. A, D 중에서 X선의 투과율이 가장 낮은 곳은 B이겠군. 그치? 어둡게 나왔네요. 그치? 맞고 투과율이 가장 아니죠. 투과율이 낮으면 어떻게 보인다 얘기를 했지? 하얗게 보인다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다? B가 어둡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투과율이 가장 낮은 곳은 B이겠군 하니까 틀렸네. 투과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겠네요. 쉽네요. 이렇게 하나 풀고 다시 지문. 작품 상태를 조사한 후에는 손상 정도에 맞게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데 작품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을 먼저 실시한다. 이 작업은 작품의 원래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만 여러 가지 화약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형광 X선 분석법. 그렇죠? 이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약품 처리를 하게 되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미리 그 재료에 그 작품에 어떤 화학 물질이 썼는가 이거를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품을 이루고 있는 재료의 원소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있다. 원소마다 고유의 원자핵 구조와 전자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소의 전자는 원자핵 구조를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어디 갔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X선을 쪼이면 안쪽 궤도의 전자는 X선과 충돌한 후, 자,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체크해야 되겠지. 쪼이면 안쪽 궤도의 전자는 X선과 충돌한 후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그 자리를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소에 따라 고유의 형광 X선이 발생. 이 형광 X선의 파장을 분석하면 실험 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형광 X선 분석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X선을 쪼이며 안쪽 궤도 전자가 X선과 충돌하고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 자리를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형광 X선이 발생. 이걸 갖다가 그쵸? 이걸 갖다가 원소 종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형광 X선의 방출량이 증가하므로 X선의 세기를 측정하면 원소의 양 또한 알 수 있다. 두 가지 정보가 있었어요. 이러한 형광 X선 분석법은 실험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측정 또한 몇 분 만에 완료되기 때문에 벽화나 단청처럼 측정 대상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 성분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형광 X선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 둘 있는 겁니다. 그치? 사용하는 과정, 거기에 대한 결과값 어디다가 사용하냐? 요런 경우에. 그쵸? 자, 다음 클리닝 작업을 마친 미술품은 여러 과정을 거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미술 작품은 끊임없는 복원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며 그 생명을 연장해왔다. 따라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감상한다면 작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술품 복원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술품이 경제적 가치 얘기 없었고 미술품 복원 작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여기까지 맞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술의 형식 분류 아니고 미술품 복원 작업의 특징과 과정을 서술하면서 맞고요. 과학적 분석 방법에 활용된 원리 맞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서 가야 돼요. 앞에 있는 정보는 맞는지 확인, 뒤에 있는 정보도 맞는지 확인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17번 아까 했고 18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품 보존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보존 복원 처리 작업. 자, 여기 앞에 정보 하나, 뒤에 있는 정보 하나. 그러면 최적 환경 하는 것은 우리가 지문을 봤지만 사전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예방 보존 작업이 되겠네, 얘는. 그렇죠? 그 뒷부분이 틀렸고요. 두 번째,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로 인해 발생한 작품의 손상은 복원 작업에서 제어된다. 노노, 이것도 복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허물로 자가는 벽화의 성분 분석할 때는 형광 X선 분석 법을 사용하는 효과적이다. 자, 예시가 뭡니까? 허물로 자가는 벽화의 성분이에요. 요 내용이 어디 있었나? 여기 있죠? 벽화나 단청처럼 측정 대상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 그치? 이거 뭘 쓴다? 형광 X선 분석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9번 가와 복이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예. 자, 화재로 인해 손상된 미술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작품 표면에 생긴 이물질인 끄름을 제거해야 한다. 끄름은 보통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흐름에 산소를 쏘게 되면 탄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되어 증발한다. 또한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수증기가 되므로 작품에 생긴 그 흐름은 사라지게 된다. 자, 우리는 문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없어진대. 그치?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자, 이러한 방법을 산소 원자 복원법이라는데 미술품을 이루는 원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이 방법을 사용해도 작품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와 나는 모두 복원하고자 하는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 나는 작품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쵸? 위에서 쓴 방법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재료가 어떤 재료를 썼는가 파악하는 방법, 맞는 이야기. 가는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렇죠? 그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재료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데 이것을 요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나는 클리닝 작업을 실시할 때 시행한다 맞고요. 가는 특정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 맞고, 나는 특정 성분을 제거. 예, 여기는 좀 뭘 제거합니까? 끄름, 탄화수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는 X선에 의해 원소의 양이 증가하는 원리를 X선에 의해 원소의 양이 증가하나? X선을 쪼이면 안쪽 궤도 전자는 충돌로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자리를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소에 따라 형광 X선이 발생한다. 그치? 그러니까 원소의 양하고 관계가 없죠. 튀어나가면 바깥에 있는 애가 그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소는 어떻게 된다? 줄어드나?
줄어드는 걸로 봐야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틀렸죠. 원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거를 튕겨 보내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때 X선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성분 조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틀렸죠? 질문 20번 아까 했고, 자 21에서 23번 시 3개, 21 가나의 공통점, 22번이 가만히 있죠, 그치? 22번 먼저 푸시면 되고요. 23번 문맥 의미 파악하는 거 읽어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의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자 정섭의 표현기법 3가지, 그치? 광해원 2월 마을에서 7연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자 실질적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감, 생동감. 그만 나는 표면적 하자 있어요. 영문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뭐 시인이니까 영어를 안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죠, 그렇죠? 주제 파악 못하면 국어를 못하는 거고, 자시 분순 모르면 수학을 못하는 거고, 그렇지? 영문을 모르면 영어를 못하는 거고. 안 그래 민유야? 그래요 안 그래요? 민유는 자기 분수를 알아? 알겠어요? 네. 자, 나는 영문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산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평 튀어나왔어.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 숲에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그냥 몸 본 거야. 눈 내리네요.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 숲에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식이 없다는 얘기죠. 나무들은. 이해되죠? 예,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정직하게 본 거야. 자, 문맥음의 1번.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기억에 색채 대비가 없는데? 색채 대비는 색깔 2개 나와야 돼. 그치? 여기 색깔 있어요? 없죠? 그럼 답 1번이 되겠네요. 문제가 뭐죠? 적절하지 않은 것. 예, 틀렸네. 자,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서리법이 있고요.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온 울음이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은 의미 강조, 운율 형성.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자, 동질감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 온 곳이나 다름없이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름답다. 그러니까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와 깊은 하늘 속의 우둠지의 떨림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우쭐해서 나무찜 지게 무겁게 지고 싶었다. 뭐뭐 하고 싶다. 화자가 원하는 것. 아니 이런 추운 곳에 정막으로 태어나는 눈옆이나 삼거리 술집의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교조적인 삶, 딱딱해요. 규칙 지켜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침 받아야 돼. 그쵸? 그러한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사나웠으므로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네? 반성하고 있네. 그치? 자기 반성하고 있네요. 만약에 시험 범위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쉽게 쓰여진 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 있겠다. 자기 반성하고 있잖아. 부끄러움. 그쵸? 얼마만이냐?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10여 년 만에 강렬한 곳이다. 강렬한 이 경건성,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벅찬 가슴 벌써 알고 있다. 한번 정리해볼까? 이 사람 어딘가 막 가다가 뭐 산에 길 잘못 들어가지고 자작나무 숲에 들어온 거지, 그치? 그러면서 뭔가를 막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죠? 힐링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도 자기가 뭐든 낱낱 중에 하나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남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결국 뭐예요?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테고요. 나는 광효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연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했다. 너무 좋으니까 좀 더 느끼려고, 좀 더 힐링 받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고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은 시인을 안 배우게 될 거예요. 알고 있죠? 미투. 어?
모르지 뭐 학교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겠지만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는 다 빠질 거야. 좀 이렇게 논란이 된 사람. 근데 안타까운 게 저 사람 시를 빼면 우리나라 신문학에서 30-40%는 날려버리는 거라. 예. 뭐 어쩔 수 없지 뭐 시대적 흐름이니. 예, 늙은이 노막 나가지고. 자, 가를 감상하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광해원 2월말 가려다가 자작나무 숲에서 힐링 받고 칠연산으로 가는 거죠. 그쵸? 화자가 A에서 B를 찾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하여 타락해서 그것이 화자의 의지? 노 의지가 아니라 자기가 왜 왔는지 몰라. 영문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주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왜? 이거 해서 띄워놓으면 복습하세요. 그럴 거 아마. 좋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지, 그죠? 자, 텔레비전은 아니지.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제 모니터가 되니까.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해봅시다. 문태준의 평상이 있는 국수집. 뭐 다 했던 거니까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갈게요.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갔다. 지구법.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자, 지구법 쓰고 있죠. 몸 한 것 같다, 한 것 같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정 오빠 만난 것 같다를 얘기했네. 시적 화자가 여성이군요. 그쵸?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짧은 시간이 되겠지. 그치? 쯧쯧쯧쯧쯧쯧쯧쯧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자, 이건 무슨 말? 서로서로 대화하고 들어주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뭐뭐도 있다. 뭐뭐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왜 짧아요? 예, 국수 건져 올려주는 동안 대화를 하니까.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왜 깊은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위로와 위안을 해주니까.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반복하고 있죠? 그럼 짧다는 얘기야. 쯔쯔쯔쯔쯔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공감. 그쵸? 상대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국수집,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가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네. 그러면서 인간다운 정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국수집은 안 좋아합니다. 좀 조용한데 사람 없는데 약간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람 많으면 좀 불편해요. 진짜로. 왜? 왜? 일할 때는 괜찮아. 어차피 이거 일이니까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 30-40명 수업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데 괜히 막 이렇게 커피숍도 사람 막 있는 커피숍은 왠지 들어가기가 싫고 시장도 잘 안 가요. 그래서 마트도 만약 갔다가 사람 많으면 그냥 나와. 복잡해서. 예.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뭐 제야의 종소를 들어간다거나 뭐 어디 콘서트를 간다거나 싫어요. 콘서트 가봤자 그냥 서 있기만 하거든. 뭐 그렇기도 하고. 한 7-8년 전에 자우림 콘서트 갔다가 3시간 콘서트인데 다 스탠딩 콘서트예요. 그냥 서 있었어. 힘들어서. 다 이렇게 뛰고 있는데 나 혼자 자꾸 그 가수가 나를 보더라고. 김윤아인가? 너 뛰라고. 힘들어.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상적 공간이 아니고요. 미래를 가정 아니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화자의 갈등 아니고요. 구체적 대상을 제시하여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대결의식 아니죠?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어떤 순수, 가에서는 나에서는 뭡니까? 어떤 인간다움, 인간의 정 함께 해요. 이런 이야기. 22번 문제 했었고 23번도 했네요. 24에서 27번 비문학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 내용 묻는 문제 냅니다. 25번 최저소득 보장제를 선택한 어쩌고저쩌고 박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번 기회 포인트 문제 기억. 27번 A와 다른 것은 자 이거 바로 보죠.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단어의 결합 방식이 A와 다른 것은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자,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한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연결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하고 동사형사, 명사 하지 말고 체연과 체연 연결 가능하고 체연끼리 연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체연과 서술어 방식 이렇게 연결 가능하고 그쵸? 이런 것들이 통사적 합성어지 그치? 문장을 쓰는 방식이란 얘기야. 자, 이렇게 안 하는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윗글의 A는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통사적 합성어다. 자, 그러면은 A는 볼 것도 없네. 그냥 이 문제만 갖고도 풀 수 있겠다. 그치? 연결 어미로 연결됐대요. 그럼 주고받다, 고 있네. 타고나다, 고 있네. 주다, 받다, 주고받다. 타다, 나다, 타고나다. 알다, 듣다, 알아듣다. 갈다, 입다, 갈아입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죠? 오르다, 내리다. 얘는 어간과 어간끼리 연결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군요. 지문을 보도록 해봅시다. 자, 세계 경제 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5년간 5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했다. 그쵸? 특히나 AI가 발달하면서 어제 뉴스 보니까 AI가 그림 그리는 게 있어.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소설도 쓰고 그쵸? 그 얘기했나? 일본에서 AI 프로젝트 팀이 AI가 쓴 소설을 공모전에 보냈어요. 사람인 척하고. 뽑히진 않았어. 근데 10위는 했어요. 입상은 하지 못했는데 10위권엔 들었거든. 근데 읽을만 해. 읽을만 하고. 또 AI가 만드는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뉴스에는 이제 그림 나오고. 그래서 과연 이거를 저작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뭐 추세는 저작권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AI가 그린 것도 저작권 인정한다. 그럼 그 저작권은 그 프로그래머가 가지려나? 아무튼 간에. 또 AI가 만든 영화도 있어요. 영화 시나리오를 만든 거야. 그것들이 영화 찍었거든?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남녀가 즐겁게 웃다가 드라이브하다가 갑자기 싸우고 갑자기 밥을 먹고 싸우고 웃다가 뭐 그런 내용이야. 7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재미는 없더라고. 어쨌든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경고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최저소득 보장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최저임금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니까 그치? 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장님들 많잖아요. 자, 다음 최저소득 보장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정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이를 실시할 경우 국가는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지원 가구를 설정하고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준다. 이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한국 하고 있어요. 가령 최저생계비를 8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국가라면 총소득이 50만 원인 가구는 국가로부터 30만 원을 지원받아 80만 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해됐죠? 채워주는 거야. 최저 생계비가 80만 원이다. 저는 50만 원밖에 못 버는데요. 그래요? 그럼 30만 원 받으세요. 이런 개념. 국가에서는 이러한 최저 생계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소득을 넘어선 어느 지점부터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면세점이라 하는데, 그죠? 면세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하는 지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뭐 물건 사랑은 면세점이 아니고 이거는 발음할 때 면세점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총소득이 면세점을 넘는 경우 총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경우 면세점 이하나 그 부근 소득에 속하는 일부 실업자, 저소득층은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그쵸? 이해되니? 아니 내가 쇠빠제가 일해도 8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아예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80만 원을 받으니까.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하게 되므로 관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며 실제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지만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생기기도 한다.
자, 최저소득보장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 두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 부분 2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보기는 최저소득보장제를 채택한 어느 국가의 가구별 소득을 나타내는 표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볼까요? 단위 10,000원이고 최저생계비를 면세점인 100만원까지는 보장해 준다라고 했어. 총소득이 면세점을 넘는 경우 20% 균등 세율을 적용한대요. 자, 그러면 가가구는 40, 총소득이 40이고 순소득이 100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100만원까지 보장해 주니까 정부에서 60만원 준다는 얘기지.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가구는 국가로부터 60만원 지원받았겠군. 그치? 그 다음에 나 가구를 보니까 총소득이 80이야. 그럼 얘는 얼마 줘야 돼요? 20만원 줘야지 뭐. 100만원 채워줘야 되니까. 나 가구는 순소득이 100만원이 되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겠군. 노노.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 총소득이 100만원에 해당이 되면은 그때부터 세율 20%. 그쵸? 이해됐니? 근데 문제가 생겨. 이런 경우에는. 자, 물론 답은 2번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A 가구는 90만원을 벌어. 총소득이 90만원을 벌고 그 다음에 B 가구는 100만원을 벌어요. 총소득이. 그런데 최저보장이니까 110으로 할까? 최저보장이니까 여기는 10만원을 주겠죠. 그쵸? 얘네는 넘어갔기 때문에 면세점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금 내야 돼. 얼마? 110에 20%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치? 그럼 얼마예요? 22만원인가? 22만원 세금 내야 돼 얘네는. 그러면은 남는 돈이 얼마예요? 남는 돈 얼마입니까? 88만원?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0만원 버는 사람은 오히려 100만원인데 110만원 버는 사람은 세금 20% 내야 되네? 그럼 88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죠. 그래서 뭐 노인분들 20만원씩 주거나 이런 것들. 자,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존의 복지 재원을 하나로 모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거 아마 스위스인가 스웨덴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300만원씩 준 거야 그냥. 다 주지 않고 특정 지구를 정해서 300만원을 줬을 때 기본소득을 과연 그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가 이걸 테스트했어. 한 1년 동안. 1년인가 2년인가. 결과는 아직 뭐 이제 집계하겠지만 여론은 저거 하지 말자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낸 세금을 저 사람들한테 줘야 되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옛날에 성남시에서도 이거 했죠. 성남시에서 그때 얼마더라? 12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청년들 5,000명 뽑아가지고 기본소득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결과를 발표 안 하네 이 사람들이. 궁금하네. 이재명이가 그거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 또한 일을 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본소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받고 자기가 일해서 또 돈도 버니까 그렇죠. 동시에 기본소득제는 자격심사 과정이 없어 관리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제도에서 소외된 빈곤 인구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 주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전 국민 100만 원씩 다 줘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에게 지급되는 만큼 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최저소득 보장제를 실시할 때보다 오히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렇죠? 아니 나라에서 월급 주는데 뭐하라 이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쪽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치? 복지국가 짱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대학교도 다 공짜죠. 초중고 다 공짜, 병원도 공짜, 다 공짜야. 그치? 물론 세금이 세요. 예를 들어서 공장 다녀서 뭐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대.
걔는 그 중에 한 45%에서 55% 정도가 세금입니다. 자, 좌우지간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 안 구해도 정부에서 집을 줘. 집을 주고 한 24평 아파트 정도 주고 그다음에 취업할 때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월급의 90에서 80% 줍니다. 기본소득으로. 그럼 사람들 일하나?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뭐예요? 맨날 술 처마시고 뭐 그러니까 매일 즐기다가 좀 젊으니까 여행 다니고 막 즐기다가 좀 나이 들고 하면은 일도 안 하고 하다가 이것도 하고 삶에 의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웨덴 자살률이 높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복지 국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복지 제도가 잘 되면 희한하게 자살률이 높아. 우리도 자살률 높죠. 우리는 살기 힘들어서. 근데 걔 쪽은 너무 살기 좋아서 자살해요. 할 게 없어서.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성취욕도 없다고 그래요. 성취욕이 없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 세금 다 떼가잖아. 그럼 내가 뭐 돈 모아서 좀 뭐 비싼 차 뭐 벤츠를 타거나 BMW를 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렇죠?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좀 퍼지다 보면 우울증이 좀 쉽게 빠지고 또 그쪽 나라가 좀 햇빛이 좀 약하죠. 햇빛 좀 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한대요. 자,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 여기 읽었고 또한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렵고 그쵸?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소득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어 기본소득제를 현실 사회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것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도 많이 했어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뭐 얘기만 많이 할 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만큼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고 왜? 돈 있으면 쓰잖아. 그래서 그래서 소비가 촉진이 되고 소비가 촉진되니까 물건 만들어내야 되죠. 이로 인해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거는 뭐 경제에서의 어떤 기본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면 그치?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돈 생기면 뭐예요? 놀러 다니는 거나 써야지. 그러면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면 공장이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경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달에 몰고 올 실업 문제와 경제 불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24번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최저소득 보장제와 기본소득 개념은 무엇인가? 내용 1, 2 있었습니다. 두 번째, 최저소득 보장제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여기 보면 되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무엇인가? 여기 있죠. 생산과 소비가 촉진.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가 최저소득보장제 대안으로 제시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요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뭐 요거 뒷부분에 여기 있지, 그치?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5번 기본소득제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도입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례는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25번 했고 그 다음에 26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역을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소득제 문제점이 여기 있었죠. 일자리 찾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돈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본소득 이상 혜택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어렵다. 이게 세 가지 문제점을 언급을 했죠.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찾으면 되겠네. 과도한 생산 아니고 국가 지원에 만족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고 기본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자, 얘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역의 문제점은 2번보다는 3번이 더 타당하겠다. 그치? 4번도 확인. 소득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빈곤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자, 이것도
위에 거 최저소득보장제였습니다. 경제적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지므로 일부 실업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죠? 이건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해당 사항 없고. 질문. 그 다음에 비평문 나와 있었고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뚝이 봉산탈춤 뭐 빠르게 진행해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한 방에 그죠? 자, 28 가를 이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되어 있고요. 응? 아니야 안 힘들어 힘을 내시오. 힘이 있으니까 힘이 든 거야. 그 유리미는 노즐 보강 좀 하고 가야죠. 아니야 안 졸려. 자 29번 A를 바탕으로 나를 감사한다고 할 때 자 A 부분 보고 풀면 되겠고요. 30번 나에 대한 설명 31 B를 바탕으로 A를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번 가나 보자. 자 한국 문학 작품들 사이에 면면이 흐르는 공통적인 특질을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한다. 한국 문학에는 정과 한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 많다. 그중 한은 인간의 감정에 억눌려 응어리가 매듭처럼 맺힌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한은 순환이 잦은 역사의 비운이나 사회적 억눌림 그리고 어긋난 인간관계 등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자 여기 끊고 가면은 한이 왜 생기는가 그쵸? 그 우리나라 문학은 한과 정이 많다는 얘기. 하지만 한국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한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만을 그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풀이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한의 문학이자 풀이의 문학으로 할 수 있다. 두 개죠? 한의 문학, 풀이의 문학. 자,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했던 그가 당장의 희망을 유배를 갔을 때 지은 가사로 송강정철의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작품. 유배 가사를 비롯한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 중에는 임금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됐을 때 슬픔과 억울함 등을 담아낸 작품들이 있는데 이때 임금을 이별한 임으로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대개 이런 작품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으로 한을 극복한다. 자,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가면극으로 제담을 통해 자, 제담이라는 것은 말장난, 그렇죠? 제담을 통해 봉건적인 가족죄다와 양반의 무능과 허위, 부조리 등을 폭로하고 비판. 이러한 탈춤은 서민들을 억압하는 사회를 풍자하고 양반을 비하하는 욕설, 행동 등을 거침없이 표현. 서민들의 금지된 욕망을 드러낸다. 또한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을 통해 대상을 조롱하고 희화하여 서민들이 겪었던 갈등과 고통을 웃음으로 해소. 자, 봅시다. 별사미인곡. 이보소 저 각신님 서러운 말씀 그만하오. 그래서 이 작품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사미인곡, 송미인곡, 그렇죠? 송미인곡을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댓글, 그렇지? 답가 형식이야. 이보소 저 각신님 서러운 말씀 그만하오. 말씀을 들으니 서러운 줄 다 모르겠네.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을 것이냐. 서리법 들어가 있고요. 광안전 백옥경. 자, 이건 옥황상제가 있는 곳인데 임금 계신 곳이 되겠지, 그렇지? 광안전 백옥경에 님을 모시고 즐기더니 이별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없을 것이냐. 서리법. 해다 저문날에 가는 줄 서러워 마소. 자, 그래서 송미인곡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다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그렇게 나와. 송미인곡 앞부분에. 그래서 송미인곡을 보고 답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다. 이내 몸이 비교할 데가 전혀 없네. 광안전이 어디인가? 백옥경을 내가 알던가. 그러니까 이 시적 화전 어때? 여기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랑 연결돼요?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 이 부분이 어디 갔냐? 이 부분이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시적 화전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그래도 광안전 백옥경 가서 님을 모시고 즐겼지 않냐? 나는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앙칭 비치금에 모셔본 적 전혀 없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얼로 님이 사랑할까?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 노래와 춤이야 더 이를까? 그러니까 뭐 옷도 못 만드는데 춤과 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송미인곡, 사미인곡 보면은 원앙침 풀어내어서 옷 만드는 장면 묘사합니다. 님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못해. 어딘지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만드시고 성현이 가르치셔서
정확이 앞에 있고 부월이 뒤에 있어 100번 죽고 뼈가 갈리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어때요? 님 보고 싶어요. 님 만나고 싶어. 님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를 가져 남의 없는 것만 얻어 부용한 옷을 짓고 목란으로 꽃신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라 원이런데 소원인데 조물이 시기했는가 귀신이 회방 놓았는가. 그러니까 섬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님을 모셔 그러한 각신님 같았던들 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각신님과 같았으면 서름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까. 차생이 이렇거든 다음 생이 이렇거든 후생을 어찌할까. 차라리 죽어서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오색 상스러운 빛과 오색 빛깔 님 계신데 덮었으면 그도 마다하면 그것도 싫다 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한여름 청음 시원한 그림자에 님 계신데 불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님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님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문제 어디 봅시다. 29번 A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다고 할 때 보기를 활용하여 탐구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통점 임금을 천상계에 계신 인물을 그렸다. 1번 방한 전 배경권을 보니 기억과 같이 이미 계신 곳을 천상계로 설정.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니은 임금을 모셨던 작가 자신을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그린다. 2번 모셔본 적 전혀 없는를 보니 니은과 달리 벼슬을 하지 못했던 작가 자신의 모습 맞고요. 죽어서도 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구름 바람을 보니 디귿과 같이 죽어서라도 님의 곁에 가고자 하는 마음 맞죠? 그 다음에 리을 이거 잘못 봤다. 디귿이 뭐죠? 이거 맞고 리을 계절에 따라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다. 목난 한여름 청음을 보니 리을과 같이 계절적 소재를 통해 님과의 추억을 회상한다. 틀렸죠? 만난 적도 없는데 추억이 어디 있어? 그치? 이렇게 하나 풀고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음성상징어를 활용했다. 음성상징어 있었습니까? 음성상징어 없었어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정서 강조. 자, 서리적 표현이 있었죠? 답은 2번. 항상 얘기하지만 무엇을 사용하여 화자정서 강조한다. 이거는 100% 맞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것은 뭐야?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법이 무엇을 썼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28번 문제도 있었군요. 28. 적절하지 않은 것. 한은 한국문화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 중 하나 맞고 역사의 비온,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감정이 응어리져 맺힌 것을 한 맞고 탈춤은 현실의 억눌림을 웃음을 통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풀이문학 맞고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들은 지배층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위해 임금을 이별한 인물을 그린 것 아니죠? 여기가 틀렸죠? 지배층의 부조리를 비판한다. 사대부들이 지들이 지배층인데 지들 입으로 부조리를 비판한다. 아니올시다. 자, 봉산탈춤. 생원 쉬. 춤과 장단 그친다. 말두가. 자, 내신형에서 쉬의 기능이 뭡니까? 집중시키고 대담 시작을 알리고. 그치? 또 뭐가 있었는데? 몰라. 이 정도. 말두가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국 말아 1조씩 아침 일찍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노세원님. 자, 이거 언어유희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장난치고 있고 언어유희는 세 가지가 있다. 그치? 동오미. 자,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는 언어유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음 유사성. 그 다음에 도치. 자, 여기 쓰인 것은 발음 유사성이죠. 노생원님, 늙으신 생원님, 노세원님 이렇게 발음 유사성으로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노세원님 끌어다가 등에 솔질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자기 자신을 님으로 올렸습니다. 서양 영미 법더 동양삼국 무릎매주 발뜻하고 동운여울이여 서능구월이라 동료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그래서 여기 쓰인 표현법은 점강법. 이때 강은 하강.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강법이 쓰였고요. 그다음 나열, 열거. 나열과 열거도 있고. 이게 이렇게 탈춤의
탈춤 공연의 특징으로 할 수 있죠.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자, 문매금이 파악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B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생원님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양반 희화 맞고요. 양반은 얕잡아 보는 말을 사용해 양반은 비화. 여기 보면은 어디 갔냐? 생님 비슷한 놈도 없습디다. 맞죠? 그 다음 이놈 말투가 날았던 노랑돈 7톤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 뱀의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그 놈이 힘이 무량대각에 무량 끝이 없고 대가 큰 뿔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힘이 아주 세다는 얘기고요. 날래미 비호 나르는 호랑이 같은데 샌님이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31의 3번 취바리를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삼지사의 갈등 해소가 아니죠. 이때는 어때요? 취바리는 상인 계급을 나타냅니다. 그 상인의 어떤 힘, 조선 후기 때 상인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31번에 3번 틀렸고. 오 그리하여라 여기 전령 가지고 가오라. 자, 전령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조선 후기 양반이 몰락하고 양반의 힘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양반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주는 것이 전령. 종이에 못 써서 준다.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한테로 가서 당신 잡혔어.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발에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에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그쵸? 취발의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면 그놈 잡아들였소. 아 이놈 말투가 이게 무슨 냄새냐.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이 부분은 양반의 횡포들 나타내는 부분이죠. 양반의 아주 잔인성. 옛날에 막 이렇게 노비들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막 그랬어요. 심하게 때릴 때는 이렇게 무릎 꿇리는데 도자기 있잖아. 깨진 도자기 독 같은 걸 깨서 그 위에 무릎 꿇리기도 했어요. 그 위에다가 돌 올리고.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그치? 그래서 배금주의.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숭배한다 돈을, 그렇죠? 배금주의.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지 않겠어.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며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북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저는 퇴장한다. 자, 이때 춤은 일시적인 화해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디 보자. 그러면 문제 앞에 건 다 했죠잉. 32번 문제만 남았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뭐였더라? 부영화 옷. 그러니까 님을 위한 정성, 님에 대한 정성이지. 그 다음에 나는 전령. 가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는 소재 아니올시다. 가는 화자의 절망적 현실 아니올시다. 3번 가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소재 맞고 나는 말뚝이가 반성적 아니올시다. 4번 가는 화자가 상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 맞고요. 나는 말뚝이가 상대를 제압할 소재 맞죠? 그래서 이 전령을 가지고 나서 취바리를 잡았지. 답은 4번. 3, 3에서 3, 5번. 자, 표제, 부제, 내용 찾는 문제, 역시 내용 묻는 문제, 그 다음에 포인트 문제 하나 있고요. 요거밖에 없네. 빠르게 봅시다.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온을 통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므로 눈동자 모양의 원형이 이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그런데 고양이와 늑대 같은 육식동물은 세로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은 가로로 눈동자 모양이 길쭉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육상동물 중 모든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다. 주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다. 이는 숨어서 기습을 하는 사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사냥감과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어려운 건 없고 일반적으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로 양안시가 뭡니까? 양쪽 눈으로 초점. 각 눈으로부터 얻는 영상의 차이인 양안시차를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아치잖아. 눈 두 개 있으니까 이것을 초점으로 맞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러한 양아치차뿐만이 아니라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 심도 역시 중요하다. 심도란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하며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즉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럼 눈동자 크기가 커지면 초점 범위가 좁아져요.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얕다라고 하고 반대인 경우를 심도가 깊다라고 한다. 이해됐죠? 이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안시, 그 다음에 심도, 그리고 심도는 어떻게 돼요? 눈동자 크기가 커지면 초점이 좁아지고, 즉 심도가 얕은 거고, 눈동자가 작아지면 심도 범위가 넓어지고, 즉 심도가 깊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는 커지고 가로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얕고 가로로는 심도가 깊은 영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쳐야 되겠다.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은 영상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벗어난 아래와 위의 물체들, 즉 실제 세계에서는 초점을 맞춘 대상의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가로로 심도가 깊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렇지?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사냥감은 더욱 선명해지고 사냥감을 제외한 다른 물체들이 흐릿해짐으로써 눈동자가 원형일 때보다 정확한 거리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사냥감을 제대로 쫓아가기 위해서 눈동자가 세로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한편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으며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이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면서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채야 하는 생존 방식과 관련이 있다.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자, 포식동물하고 다르죠? 반대야. 가로로는 심도가 얕은 영상을 얻게 되는데 이로 인해 초점이 맞는 범위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여 거리감보다는 천적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빛보다 많아 영상을 밝게 볼 수 있다. 또한 한번 끊고요. 그쵸? 자, 여기 보면은 포식동물하고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거리감보다는 그 넓은 범위 안에서 천적의 존재를 확인하는 쪽으로 효과적이란 얘기고요. 또한 양안신 매복형 육식동물과 달리 초식동물은 한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는 단안시여서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수록 유리하다. 두 시야가 겹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바로 뒤를 빼고 거의 전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물의 눈동자 모양은 동물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포식자가 될지 피식자가 될지 그 위치에 따라 각각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해온 것이다. 뭐 이렇대요. 고양이 눈이 찢어진 이유는 쥐새끼 잘 잡으려고. 그게 되겠네. 3.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의 생태학적 위치 아니고 2번 육상동물의 눈동자 모양 원형인 눈동자의 장점 조심 아니고 눈동자 모양의 결정 요인 눈동자 색깔 구조 아니고 효과적인 심도 조절 방법 양안시와 단안시 차이점 중심으로 눈동자 모양과 생존 방식 매복형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차이를 중심으로 답은 5번이 되겠죠? 얘가 가장 적당하고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물들은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초점이 맞는 범위가 달라진다. 맞고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안시차를 통해 물체의 거리 파악 그렇고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한다. 첫 번째 단락이 있었고 단안시인 초식동물은 눈의 위치가 좌우로 멀어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그렇죠? 마지막 단락이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이 있었고요. 매복형 육식동물은 초식동물과 달리 두 눈을 통해 입체 영상을 얻는다. 이게 틀렸죠? 초식동물들도 두 눈을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단초점이 아니지 단안시. 그래서 모든 초식동물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3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지? 보기 기억론이군요. 예. 양을 사냥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 늑대는 사냥감에 초점을 맞춘 후 거리를 파악하고 있다. 모든 물체들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과 늑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때 양과 늑대가 얻는 영상의 심도는 어떨까? 그리고 양과 늑대 눈에는 다른 물체들이 어떻게 보일까? 자, 그러면 먼저 늑대부터 한번 가볼까요? 3, 4, 5번 중에 세로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니? 세로. 세로로는 얕고 가로로는 깊다. 이게 있어야 되겠지, 그치? 늑대를 보면은 세로로는 얕고 가로로는 깊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3번 봅시다. 나무와 양보다 바위가 더 아니죠. 얘는 목표물에 맞춰져야 돼. 양보다 바위와 나무가 더 흐릿해 보인다. 이게 되겠네요. 그치? 늑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냥 답 4번 바로 나오네. 36에서 38 밑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필론주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8 박스 문제 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 논술 공부하는 친구는 조금 이해되려나? 넘어가요? 왜요? 봅시다. 왜? 봐야지. 아니야. 안 졸려. 의지로 이겨낼 수 있어. 자, 서양의 중세시대 인간이 마음의 안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 그 결과 인간은 신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진리를 찾으려는 학문의 목적 역시 신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명징한 진리는 없어 보인다며 진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고대 회의주의 철학인 필론주의가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신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게 된다. 내용 두 개밖에 없네, 그쵸? 신 최고 했다가 필론주의들이 노노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네요. 자, 필론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진리를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진리를 찾았거나 진리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세 가지 경우라고 한정하였다. 이렇게 나눠놨네. 진리를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 찾았다, 없다, 계속 찾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들은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나친 독단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에 노력하였지만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 필론주의자들은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는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얘기예요. 진리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필론주의자들의 주장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을 고려하면, 배중률에 대한 설명 있죠? 하나가 참이며 하나는 반드시 거짓. P가 아닌 것 중 하나는 참이라는 점에서 진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필론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배중률에 의하면 필론주의자들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또한 필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 주장 자체가 참이 돼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참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론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니들이 주장이 뭐야?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면 니들 말은 틀렸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 왜 필론주의자들은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였을까? 그들은 어떤 명제가 참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증명되는 명증성을 지녀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명제들을 상층 또는 대립시켜 명증성을 확인하려 하였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의심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명제들은 대립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으므로 어떤 명제도 명증성을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회의적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진리는 없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단락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것저것 막 붙여보고 명증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명증성이 없어 다. 그래서 결국 진리는 찾을 수 없다. 진리는 없다. 필론주의자들은 이처럼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를 에포케라고 일컬었다. 에포케는 어떤 명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그들은 진리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면 진리를 얻기 위한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인
아타락시아가 오게 된다고 생각했다. 에포케는 판단 중지. 판단을 중지하니까 그 찾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 그렇죠? 아타락시아. 마치 그건과 비슷한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사람 될까? 에이, 공부하지 말자. 마음이 편해지네. 그냥 막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만무방. 예. 그치? 만무방적 삶이잖아 이런 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연주의로 인해 인간 스스로에 의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거는 판단 중지. 이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고대 필연주의의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깊이 있게 인간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근대 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진리 하나 찾아낸 게 뭐예요?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 아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쵸? 코기토라고 하는 진리를 하나 발견해내지. 3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필연주의 관점에서 근대 인식론의 한계 없었고 고대 필연주의 형성 배경 없었고 고대 필연주의와 중세 부각된 필연주의 차이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고대 필연주의를 신중심의 중세 철학에 계승했다. 뭔 소리냐. 고대 필연주의가 인간의 주체성을 획득하는 데 미친 영향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 37. 적절한 것. 다양한 명제들을 상충 또는 대립시켜 명증성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렇고 어떠한 명제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고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에 이르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죠? 어떤 명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되지 않은 명증성을 지녀야 했다. 그렇죠? 그럼 2번이 되겠네. 38. B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의 공통점. A는 필연주의, B는 데카르트가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니은은 어떠니?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몇 달러?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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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그거 안 보이지? 여기 있네요. 미안. 그래서 명증성을 찾다 보니까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명증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치? 미안. 요거 하나 빼먹어갔네. 그래서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쏘리. 38. 데카르트에 대한 설명. 필연주의자와 데카르트의 공통점.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확실성을 가진 기초적 믿음을 찾기 위해 진리에 대해 의심해보는 회의적 사고를 통해 진리 추구.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기초적 믿음은 사유하는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른 진리 추구의 토대가 되었다. 그거를 찾아낸 거죠, 이 사람이. 배중률을 통해 진리 증명, 기초적 믿음이 신의 질서라고 여겼다. 사유의 과정에서 의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게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의심한다고 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고대 필연주의자들은 회의주의, 그치? 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4, 5번도 확인해 볼게요. 진리는 존재하지만 파악될 수 없다고 인식. 아니야, 데카르트는 진리는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리의 존재를 확신하며 근대철의 토대 마련. 이것도 데카르트에 대한 설명이죠. 공통점은 의심. 그래서 첨가하자면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론 라고 하는 소논문을 쓰죠. 그래서 찾아놓은 것이 코기토 3구에서 42번 문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좀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것,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A, 그리고 박스, 문맥 의미 파악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미리 읽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위 작품에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념을 따르기보다는 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상황에서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적극적이지 못한 지식인들에 대한 무책임성을 비판. 자, 그들은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꾸중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내 몸에서 1인칭.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목을 조르던 공포와 긴장이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안도와 기쁨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거사는 실패했다. 거사가 실패하니까 기뻐요. 그리고 거사가 실패하다고 생각하자 실패가 오히려 아주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불안과 공포했던 자신이 나는 이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스꽝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온 온갖 불안에서 나는 불과 몇십 초 사이에 깨끗하게 해방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또 한 번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안도감에 잠긴 나를 몽둥이로 내려치듯이 통렬하게 후려쳤다. 누군가 돌연 자리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었다. 조센 반자이 기범이었다.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 그대로 앞좌석에 홀로 대쪽하게 서 있었다. 장내는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되었다. 학생들도 고관들도 헌병들조차도 넉나간 표정으로 기범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볼 뿐이었다.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에 서늘한 침묵이었다.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주 긴 시간인 것도 같고 아주 짧은 시간인 것도 같았다. 식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헌병들은 이윽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마다 긴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범이 또 한 번 소리치며 식장에서 당장에 그를 체포할 듯한 험악한 기세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기범의 두 팔이 다시 번쩍 머리로 쳐들렀다. 니뻔 반자이. 침묵은 계속되었다. 헌병들은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기범을 쏘아보고 있었고 기범은 이번에도 만세 후 여전히 앞좌석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약간 성질이 달랐다. 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는 긴장 대신에 묘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대로 놓여있지만 그들은 기범을 향해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왜 조셉 만세를 부른 후에 뒤따라 다시 일본 만세를 불렀는가? 너의 만세는 무슨 뜻인가? 너는 대체 어느 편인가? 그러나 이 의문도 뒤따라고 해답을 얻었다. 기범이 다시 두 팔을 쳐들고 제3의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었다. 나이토와 반자이. 식장을 지배해온 숨막히는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깨끗이 해소되었다. 그는 첫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주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이다. 나는 사건이 끝난 한참 후에야 기범이 어째서 거사의 중임, 무거운 임무를 자청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사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했고 만일 성공할 기미를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이었다. 중략 줄거리 잠깐만요. 다 했니? 풀어봐. 자, 기범은 일규를 배심한 적이 있음에도 일규가 그리워 그의 장례식에 나타났다. 나는 그런 기범과 대화를 나눈다.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은 뭔가 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쵸? 거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범이 만세 3번을 외쳤던 것. 그럴듯한 음모였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아무리 네가 잡아 흔들어도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천만에 나는 안다.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에 불과했다. 뽑아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온 놈이다.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다. 문매금이 파악 1번. 세상이 편해진 후에야 행동한 것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그렇죠? 적절한 거 찾는 거네. 답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들도 읽어가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러운 참모습이고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받는 소치인 것이다. 너는 그럼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은 거냐?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 맛이 없다 하는 거냐?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둘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실을 잘 해내기 때문이다. 좋다. 내 쪽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일규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냐?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엔 그를 칭송할 악사가 필요한 법이다.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찬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A 부분 적절한 것은 인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동정 유도는 없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인물 간의 관계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무사와 악사에 빗대어서 일규와 기범 자기 자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지문으로용. 너는 그럼 무사 뒤에서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거냐?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는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이 즐거움이다. 42의 2번을 보면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실 참여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소극적이고. 다시 지문. 나는 살고 있어서 살아남아서 고마울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에 너는 그 이상 무슨 뜻이다는 거냐? 사람이 사는데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면 사람과 동물과 대체 뭐가 다른 거냐? 네 놈의 그 추잡한 생각들을 변호하기 위해 너는 너 자신의 사는 의미까지 죽일 셈이냐? 내 말은 순서가 틀렸다. 사는 의미를 죽이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다. 세상은 서푼어치 밥이나 먹여주고 우리한테 너무 많은 고통들을 강요한다. 너도 정신이 올바로 바뀌었으면 네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일제시대와 대도항화 전쟁, 조국의 해방과 남북분단, 6.25 사병과 동족상장, 4.19 이거와 5.16 혁명. 뭘 했냐 너는? 이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한 일이 대체 뭐냐? 우린 모두가 살아남은 게 고작이었다. 4.2의 3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생계유지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생계유지는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지. 여기 역사적 상황에서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계유지가 아니고.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영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냥 똥이나 싸고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이나 만들었을 뿐이다. 30년 동안 일제에 있으면서 2천만 동포는 뭘 한 거냐? 대체 그들이 뭘 했길래 일제가 물러가자 반민특위를 조직할 거냐?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엄청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비사나 비록으로 공소시효 지나 후일담으로 나올 뿐이다. 무수한 양심이란 것들이 그것들의 진행을 목격했지만 그것들이 진행될 동안은 누구 하나 끽소리 없었다. 그 많은 정의와 양심들은 그때는 모두 어디 틀어박혀 있은 거냐?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고교라고 존경받을 만한 의의 있는 삶이라는 거냐? 우리는 악사다. 재산이라고는 아주 잘 트인 목청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다. 무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뒷전에서 잘한다, 옳소 하고 소리나 쳐주면 되는 거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즐거움인 것이다. 무사와 악사. 뭐 요즘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촛불 들고 나가고 대통령도 바꾸고. 3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2번에 5번도 확인을 해볼게요. 뒷전에서 잘한다는 말이나 하는 것은 이념에 따라 행동한 모습, 이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보면은 누구 하나 끽소리 없었던 것은 침묵으로 정의의 몫을 대신한다. 아니죠. 침묵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 1번, 42번의 답은 1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3구 적절한 것. 서술자 교체 없어문이다. 공간묘사 없어요.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될 1인칭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기범이하고 대화하고 있죠. 답은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지문 많이 볼 거야. 거의 없어. 서술자 교체하는 작품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거의 한 99% 이상 없어요. 1%는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사계획, 거사실패, 조선만세, 일본만세, 대동아만세. 나는 기범이 A에 참여한 이유를 E가 끝난 한참 후에 깨달았다. 그렇죠?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으로. 나는 B에 대해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고요. C를 듣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되었고 헌병들은 기범이 D를 행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아니야, 몰라요. 어리버무한 거야. 나중에 대동아 만세 외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놈이 그냥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만세를 외쳤구나. 자, 마지막 질문. 두둥. 주봉전. 윗글에 대한 설명. 이해. 박스. 고전소설. 이때 옥경의 선관이 항상 제1봉에 와서 놀았는데 황제가 거동하시는 것을 보고 선관이 급히 올라가느라 옥저와 검은고를 버리고 가게 되었다. 옥저는 옥필이. 이때 주봉이 그 옥저와 검은고를 보고 즉시 천자께 바치니 천자께서 보시고 어루만지며 물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없는 것이로구나.
하시고 조정백관들을 불러 알아보도록 하시니 아무리 알고자 한들 옥경의 성관이 가졌던 보배를 어찌 알겠는가. 자, 여기는 서술자 개입, 편지자적 논평이 되는 거죠. 천자께서 주봉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길 경은 아는가? 하시니 주봉이 엎드려 아뢰었다. 옥조는 장량이 계명상에 올라 8,000병사를 탔던 옥조이고 검은고는 선관이 8선녀를 희롱하던 검은고이옵니다. 천자께서 명령하시기를 경들은 다 각각 불어보라 하시니 백관들이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입만 아플 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주봉이 명령을 받자 옥조는 입에 물고 검은고는 손에 들고 희롱하듯 연주하니 옥조 소리는 산천의 초목이 춤추는 듯하고 검은고 타는 소리는 온갖 짐승이 노래하는 듯하였다. 천자께서 주봉의 손을 잡으시고 못내 사랑하시며 여러 벼슬을 내리시며 주홍의 큰 글씨로 사명기를 써주시고 환궁하셨다. 그 후로는 조정에서의 권세가 전국에서 진동하더라. 이때 조정백관이 모여 의논하되 요약적 제시로 쭉쭉쭉쭉 사건이 바뀌고 있죠. 주봉이 조정 권세를 자기 혼자 차지하였으니 우리는 무슨 벼슬을 하겠는가 하며 주봉을 원망하였다. 이때 좌승상하던 유정환이라 하는 놈이 한 묘책을 생각하고 황제께 나아가 아뢰기를 해평도사를 보낸 지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해평도사로 간 놈들이 일심으로 힘을 합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작당하여 연습하고 군사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국가에 큰 환란을 일으킬까 하오니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하니 천자가 크게 근심하여 말하였다. 짐도 괴이하다 읽었었는데 과연 그런 듯 싶구나 하시고 명령하여 가로되 문무의 여러 신하들 중에 충성심이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 보내도록 하라 하셨다. 이제 계략을 짠 거죠. 다른 신하들이. 중략 줄거리. 해평도사로 가던 주봉은 수적 장치경에 의해 아내와 헤어져 떠돈다. 한편 주봉의 아내는 아들 해선을 낳지만 어쩔 수 없이 해선과 헤어지게 되고 해선은 장치경에 의해 길러진다. 과거를 보러 황성에 간 해선은 하룻밤 묵게 된 곳에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부인께서 소자를 보시고 그렇게 슬퍼하시니 부인의 자제분은 어디를 가셨나 봅니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 아들 이름은 주봉이요 일찍이 14세에 과거 급제하여 해평도서로 간 지 14년이나 되었으나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으니 이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봉의 나이는 지금 28. 지금 해선이죠? 해선이 나이는 14살. 하니 해선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과거 볼 생각도 없어져 부인께 여쭙기를 저 옥조와 검은고를 주시면 값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했다. 해선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부인이 옥조와 검은고를 내주시니 해선이 받아가지고 한번 불어보았다. 부인이 그 부는 소리를 들으니 주봉과 같이 부는지라. 부인이 더욱 슬퍼하다가 주봉을 생각하고는 옥조와 검은고를 내어주면 말했다. 죽은 자식을 생각하여 주는 것이니 부디 자주 들러주시오. 이때 해선이 부인께 하직하고 바로 해평으로 날아가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옥조와 검은고를 연주하니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산천이 진동하더라. 이때 주봉은 빌어먹으며 이곳저곳 다니다 천만 의외로 옥조와 검은고 연주하는 소리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은은히 들리거늘 반가운 마음에 더듬더듬 찾아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한 소년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옥조도 낯이 익었고 검은고도 낯이 익었다. 마음에 기이한 생각이 들기를 분명히 나의 옥조와 검은고로다 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를 본 해선이 물었다. 거리는 무슨 연구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인가? 아빠한테 반말하고 있어요. 거린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주승상의 아들 주봉인데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하였더니 황제께서 벼슬을 많이 주심에 조정이 시기하여 나로 하여금 해평도사를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해평도사를 부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수적 장치경을 만나 하인 30여 명이 다 죽었다. 또 나를 물에 밀쳐 넣었는데 옥황상제께 없어 살려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빌어먹고 있는 것이다. 자, 그간의 사정을 인물의 대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은 비현실적인 요소도 있죠. 옥황상제 바쁘네. 얘도 살려주고 심청이도 살려주고 하고 옥조와 검은고를 자꾸 쳐다봤다. 이를 본 해선이 묻기를 이 옥조와 검은고를 네가 한번 불어보겠는가 하며 옥조와 검은고를 주니 주봉이 받아서 옥조는 입에 물고 검은고는 손으로 타니 그 소리의 맑고 아름다움이 해선보다 더하더라. 이때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르되 부자지간 아니면 형제지간이다 하니 해선이 생각하기를 황성의 부인께서 말씀하신 주봉과 같구나. 주봉이 떠난 지 14년이고 또 내 나이가 14세요. 사람들마다 내가 거린 것 같다 하니 실로 이상하구나 하였다. 자, 3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외양묘사 없습니다. 요약적 서술을 통해 있긴 있어요. 시대적 배경 이건 없죠. 요약적 서술이 있지만 시대적 배경은 없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 제시 아까 있었죠? 편집자적 논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4,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천자는 해평에서 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유정하는 말에 근심. 네. 부인은 혜선의 연주를 듣고 혜선이 주봉과 인연이 있음 확신 노노. 2번이 틀렸고요. 4, 5번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봉전은 주여득, 주봉, 주혜선의 3대를 중심으로 한 이산. 요즘 뭐 이산 가족 만나고 있죠? 다 만났지? 실현, 상봉, 서로 만나다. 의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이다. 주봉전은 신물 획득과 신물은 뭡니까? 이때 옥조와 그 검은고. 가족 찾기, 위기 극복 과정 등에서 우연히 반복되고 전기성, 비현실성이 두드러지는 등 작품 전반에 걸쳐 비현실 요소를 삽입하여 당시의 독자들로 하여금 큰 흥미를 갖게 하였다. 뭐 요즘 사람들도 SF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비슷한 거지 뭐. 자, 주봉이 거린이 되어 해평을 떠도는 것은 인물이 겪는 시련 맞고요. 죽을 위기에 처한 주봉을 옥황상제가 살려준 것은 비현실적 요소 그렇고. 옥조와 검은고를 통해 주봉과 혜선이 만나게 되므로 옥조와 검은고는 상봉의 매개물. 혜선이 주봉의 어머니 집에 머물고 연이어 주봉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연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있고, 혜선이 부인을 만나 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이후 과거치를 생각이 없어진 것에서 전기성은 아니죠. 이건 비현실적 요소인데 갑자기 시험 보기 싫은 거는 비현실적 요소가 아닙니다. 질문. 이미 했던 내용들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쭉 그냥 훑어 본 거고, 문제 유형은 이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아마 화작에서 좀 유형이 지문을 섞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토론하고 그다음에 뭐 기사문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치자. 질문이 없으면 끝.